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드디어 FOMC에서 결과가 나왔죠. 네. 올해 들어서 연준이 75bp 인상을 3차례 거듭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주요 지수가 모두 1.7%가량 하락했는데요. 여행주라던가 대형 기술주라던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다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우리 장도 어느 정도 영향권엔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어제 장에 또 선반영된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지나갔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해석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 반응 한번 잘 살펴야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들려왔던 소식들 같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저는 아무래도 시장 쪽에 초점을 맞춰 FOMC를 잡아봤고요. 수정 앵커는 어제 이 부분이 강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조선과 해운주가 강한 시세 나타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민영 앵커가 오늘 또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새벽 3시부터 이렇게 또 자료를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FOMC가 있는 날은 좀 강제적인 조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예요. 75bp 인상 소식이 전달이 됐죠. 이전치 2.5 그리고 발표치는 3.25였습니다. 3번 연속해서 75bp 인상을 하면서 14년 만에 기준금리 3%대를 본 거죠. 연준 측에서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경제에 대한 전망은 성장률은 낮춰졌고 실업률 전망치는 올렸고 물가 전망치도 올렸습니다. 경제 전문가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75는 새로운 25가 됐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기준금리 올린다 할 때 우리 25bp를 좀 통상적으로 인상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75bp를 3번 하고 나고 앞으로 긴축 강도가 세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니 어느 수준까지는 75bp가 과거의 25bp처럼 통상적으로 올리는 숫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75bp 인상을 보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공감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 소개를 합니다. 자, FOMC 점도표입니다. 이 점도표 보는 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연준 위원들이 이때쯤 할 것 같아 하고 점을 톡톡 찍어서 대략의 전망을 내놓는 건데요. 2022년 중간값은 4.4 정도가 됐고요. 내년도 중간값은 4.6 정도가 됐습니다. 내년까지는 공격적인 긴축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연준 위원 6명, 점 6개가 여기 찍혀 있는데요. 이들은 4.75에서 5%까지도 감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값은 5%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다수의 연준 내부 목소리는 5%도 감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4년과 2025년 들면서 점도표 폭이 이렇게 확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연준 위원들이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인하 기조를 갖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점도표는 약속이 아니라 그들의 대략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실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궁금한 건 2025년도 여기 꼭대기에 하나 찍어놓은 사람이 누구일까 문득 보면서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점도표에 대한 해석이었고요. 점도표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간값인데요. 일단 6월에 봤던 게 3.4, 그런데 이번에는 9월에 4.4를 중간값으로 올해 전망을 했습니다. 중간값의 변화가 100bp 정도라는 거고요. 내년도 전망은 87.5bp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2년에 남아있는 2차례 동안 올리는 예측치는 125bp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번 점도표에 따르면 그러면 한 번은 75bp, 한 번은 50bp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것을 소화해 나갈 것인가는 앞으로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점도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성장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좀 살펴보시죠.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GDP 성장률인데요. 올해 전망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1.7%에서 0.2%로 뚝 떨궜다라는 점, 그만큼 경제 상황 좋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대변하죠. 내년도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실업률도 내년, 내후년에는 4% 이상까지, 4.4%까지 올려잡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다만 PC 물가 같은 경우는 올해 5.4로 높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물가
전망은 낮아집니다. 이때부터 물가가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조금 멀게만 느껴집니다. 2024년, 2025년이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서 점도표의 폭이 좀 넓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에 띄는 포인트가 바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올해 3.8로 바꿨죠. 그리고 내년도 4.4, 0.6%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0.6%포인트가 주는 의미가 과거에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1년 사이에 실업률이 0.6%포인트 올라갔던 시기를 보면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IT 버블 붕괴 때라던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던가.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장 후반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들려오는 소식들을 다 한번 나열을 했습니다. 모두 다는 못했고요. 좀 의미가 있는 부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속적인 금리 인상 필요해. 전체적인 기조는 잭스톨 미팅 때와 달라진 바가 없었습니다. 인플레 잡으려면 성장 약화될 필요 있어.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감내하고서라도 우리는 올릴 거야 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시장은 급격하게 요동을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를 살짝 내놔요. 언젠가 금리 인상 속도 늦추는 거 적절해. 갑자기 증시가 튀기 시작합니다. 보고 있는데 어지럽다고요. 이 점도표는 약속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괜찮나? 좀 괜찮은 발언 해주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나왔던 발언들은 이랬습니다. 물가 완화 확신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금리 인상 규모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언제든 75bp고 뭐고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파워를 느꼈다라고 생각을 했는 게 시세에 정말 명확하게 이 내용들이 시점별로 반영이 됐거든요. 잠시 후에 그 시세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자, 국채금리와 달러가 민감하게 반응을 또 보였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4.2에 육박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후반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4% 이상으로 올라갔죠. 결국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년물은 일단 통화정책의 거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기준금리 인상을 고스란히 반영을 한 거고요. 눈에 띄는 게 바로 10년물입니다. 장기물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공격적인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보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30년물 역시나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포인트가 바로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가 또 확대됐다라는 점, 언제나 그렇듯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 나오네요. 웨스파고 마이클 슈마허가 채권 시장 수익률 생각하면 채권이 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내가 제롬 파월이라면 150bp를 올릴 것이다. 연준 속도 너무 느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제롬 파월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달러 쪽 가볼까요? 달러 인덱스가 111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푸틴이 어제 강경한 이 연설을 내비쳤죠. 그러면서 유럽권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약세를 떴고요. 그건 또 달러를 밀어올리는 요소가 됐죠. 그리고 밤사이 이런 FMC 이슈까지 더해지니까 달러는 강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결국 다른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유로, 엔화, 파운드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달러는 더 강세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여기에서 NDF 원달러 환율은 1,396원까지 올라서는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국채금리와 달러의 민감한 변동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장에 타격을 줬던 내용입니다. 푸틴이죠. 푸틴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지아 이것을 합병하고 싶다. 어제 또 브리핑 시간에 전달을 좀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한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없었던 예비군 동원령까지 발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위협하면 모든 수단을 우리는 쓸 것이다라며 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놨죠. 그러면서 어제 장 후반에 우리 장을 좀 더 타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심플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네 지역을 우리가 먹을 거야. 근데 이거 안 하면 허락 안 해주면 우리는 핵이라도 쓸 거야. 라는
푸틴의 뉘앙스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더 격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번져나갔고요. 밤사이 들려왔던 소식들 보니까 이 예비군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러시아 내에서도 굉장히 많았고 수백 명이 체포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소식은 FOMC에 살짝 묻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꽤나 영향을 주는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당연히 이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에게는 더 부담이 되겠죠.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우리도 옆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 되겠죠.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와 국방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방위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고요. 이 러시아 동원령 때문일까요? 밤사이 뉴욕장의 다수의 종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군수 쪽, 방위 산업 쪽이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전투기, 전용기, 무인 시스템, 전술 시스템 이런 업체들이 비교적 잘 버텼습니다. 장중에 한 4시경에는 이들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5시 마감할 때쯤 되니까 시장 분위기 반영해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비교적 선전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에도 방위산업주를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드디어 지수 봅니다. 3대 지수 언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다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요때였어요. FOMC 딱 발표가 되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살짝 속도 조절할 수도 있어 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근데 금리 인상 계속 할 거야 라는 뉘앙스가 나오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오고 앞으로도 공격적일 것이다라는 그 월가의 전망들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지수는 또 내려갔습니다. 장중 변동이 굉장히 컸어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1.7로 내려갔습니다. 극심한 변동성, 결국 FOMC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포인트인 거죠. 2년물 국채금리가 4.1을 찍었다라는 것도 부담이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결국 리오프닝주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통 없이 물가 안정은 어렵다라고 페인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갔는데요. 정말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종목들로 좀 더 보죠. 일단 듬성듬성 3시경에는 그래도 초록불을 띄고 있는 쪽이 꽤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월마트 빨간불 튀었고요. 그리고 식음료 쪽도 상승불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비교적 견조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신제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못 누리고 있다가 CEO가 중국 이 반도체 수출 규제 있지만 중국에서 매출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꺼내놓으면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는 대다수 종목들이 하락했다라는 점 확인이 가능하죠. 리오프닝 타격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이슈가 있고 경기 침체 이슈가 있다 보니까 테마로 놓고 봐도 카지노, 여행, 항공, 호텔, 숙박 그리고 경기 침체 이슈 속에 구리 테마까지 다 내려갔고요. 종목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조트 혹은 호텔, 항공 쪽 종목들 낙폭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국채금리의 변동, 경기 침체 우려, 결국 빅테크주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잘 버텼던 애플까지도 오늘은 2% 정도 밀렸습니다. 자, 괜찮았던 쪽을 본다면 월마트 버텼고요. 제너럴 밀즈가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했어요. 이거 하겐다즈 파는 업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어찌됐건 급등이 나왔습니다. 6% 가까운 상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렇게 먹는 쪽이 조금 주목을 받았던 걸까요? 어찌됐건 이쪽 식음료 쪽에서 일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도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끝날 줄 알았지만 더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이번 주 슈퍼 긴축데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주에만 전 세계 기준금리가 인상폭 한 500bp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미 스웨덴에서 100bp 올렸고 미국에서 75bp 올렸고 이제 나오는 소식이 바로 영국 영란은행이 될 텐데요. 50일지 75일지는 고민이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필리핀 등등이 발표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섹터로 들어가 볼게요.
네, 끝날 줄 알았죠. 저도 조선과 해운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조선과 해운주의 데이였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죠. 조선주 대우조선해양이 9% 가까이 올랐고요. 줄줄이 상승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해운주도 대한해운, 펜오션 등등 상승불을 켜면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까지 상승불이 가득 켜지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해운주의 주가 상승에 힘을 실어준 건 바로 최근에 해상 운임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의 선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선박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해상 운임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건데요. 발틱 해운거래소에 따르면 미국산 석유를 중국으로 운반하는데 운송하는 비용이 2020년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LNG 운임도 지난해 겨울 최고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어제 이 부분들이 해운주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주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바로 최근에 한국의 이 조선 수주가 또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건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최근 카타르 LNG선 7척을 수주를 했고요. 추가로 8척 계약도 임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렇게 업계가 호황을 누리면서 중국 쪽의 LNG선이 시장 진출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의 조선업계의 점유율을 좀 잠식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는 기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최근에 중국 업체들의 수주 자체가 우리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조선 수주 잔고가 증가를 하면서 지금 빠르게 지금 운반을 해야 하는 곳들은 아무래도 후발 업체인 중국 쪽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러한 현상 자체는 업황 회복 국면에서 지극히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삼성증권에서 하고 있었고요. 오히려 지금 점유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국 쪽에서 한국 대비해서 낮은 가격에 선박을 수주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선가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별적인 이슈들이 많았어요. 어제 조선주 쪽에서. 그래서 관련해서 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어제 거의 9% 가까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매각 추진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 산업은행 쪽에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서 빠른 매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매각의 형태보다는 매각의 속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에도 매각을 발표했었다가 3년 만에 결국에는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매도자의 의지보다는 뚜렷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대미포조선은 11월에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또 상승했는데요. 이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편입 시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증권가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 체크해 볼게요. 보호 예수가 해제됐습니다. 상장한 지 1년이 됐는데요. 공모가 6만 원 대비해서 2배가량 현재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우선은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앞서 봤듯이 LNG선 운반선의 수요 증가 등 밝은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관련해서 현대중공업이 지금 우리 사주를 배정한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증권가 의견을 체크해 보니까 올해 하반기 3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조선과 해운주 또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접근 전략 궁금하고요. 조선과 해운 각각 어떤 종목을 골라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LNG는 LNG다라는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들 포함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과 지금부터 이야기 이어가시죠. 진만쌤과 FMC에 대한 해석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벽 3시에 카톡하는 사이입니다. 네, 자, 참 FMC 이슈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거의 한 30분 주무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판단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뉴욕장은 변동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도 하고요. 근데 어제 또 우리 장 변동 보면 가끔씩 기대하게 되는 게 우리 선반영. 약간 이런 느낌. 하지만 좀 후행적으로 오늘은 당연히 타격은 있겠지만요. 우리 장 전망 어찌하세요? 네, 일단은 어제 나스닥이 오늘이죠. 오늘 나스닥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눈 뜨면 양봉이고요. 눈 감으면 음봉 계속 전환을 하다가 결국에는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해석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답변 하나하나에 맞춰서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계속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마지막까지 근접해서 결국에는 일단은 매파적인 발언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빠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조금 더 이제 과하게 빠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있었던 그런 파월의 발언들에 대해서 연속성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몰랐던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새로웠던 거는 이제 점도표가 조금 바뀌었다 정도, 이제 조금 더 인상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사실 시장에서 불확실성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지면서 지금 일단은 올려는 놨는데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즉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게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저라면은 그렇게 크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대부분 나왔던 상황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100bp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흐름 자체는 뭐 50bp 한 번, 50bp 한 번 이런 두 번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일단은 포지션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긴 해야 되나 저는 조금 더 신규 매수자 입장이라면은 숏보다는 이제 롱, 이제 올라간다에 좀 베팅을 좀 더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저점에 거의 다 근접했습니다.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3.8% 정도 남았는데 아마 오늘 정도 하락 정도가 아마 마지막 포지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또 토요일 날 새벽이죠. 이제 파월 의장이 또 발언이 있는데 파월 의장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경제 성장을 이제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시장이 또 크게 하락하게 되면은 또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라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시장에 또 어느 정도 좀 불을 좀 잠재우는 그런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두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어났는데 큰일 났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종료 정도에 나오는 이제 러시아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사실 러시아 문제 좀 잊혀졌습니다. 한창 뒤로 잊혀졌던 상황이 있어서 저는 오늘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밑꼬리를 잡고 올라오는 이제 주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라는 의견으로 조금 이제 좀 달래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조금 힘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만쌤을 괴롭혀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장이 내려서 출발할 때 시나리오, 올라서 출발할 때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별로 각각 어떤 섹터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오늘 일단은 하락이니까 하락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락시 이제 시나리오, 하락시 시장 진행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보통 시장이 요즘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양지사나 스펙주 같은 좀 이제 품절주 위주의 상승세가 한 번씩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미 시간외에서 막 음지사 됐다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뭐 이게 사실 나스닥이랑 비슷합니다. 눈 뜨면은 양봉이었고요. 이제 눈 감으면 음봉이었었는데, 무튼 이제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 일단 먼저 스펙주와 양지사 은근히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저는 단기 변동성에 조심하자라는 스탠스로 혹여나 밀렸다고 사시지 마시고 사실 싸다라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오르고 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좀 손이 느리시거나 좀 시간 여유가 없으신 분들 이런 주들은 좀 제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좀 봐셔야 되는 게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최근에 조금씩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채권 추심 업체나 이 금융권이 보통 조금 이제 시세를 좀 강하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채권 추심 업체인 이제 고려신용정보나 SCI 평가
평가 정보,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금융권이 뭐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 같은 종목들이 단기간 좀 강한 시세를 문출할 수 있는 게 일단 금리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 사실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저렇게 오르게 되면은 이제 좀 역전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지만 일단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채권 출신이나 이금융권 관련주 한번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에너지 관련주는 일단 어제 이제 좀 오르겠구나 했는데 일단 결국에는 러시아 이제 그 유럽 천연가스 선물이 결국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요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 일단 만약에 조금 보실 때의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관련주를 제외하고 금리 인상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금리 인상이 되게 될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가 같이 또 뜹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및 조선 섹터는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OCI와 삼강 M&T 두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CI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시세도 못 받았고요. 근데 하고 있는 사업분이 워낙 넓게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히 뭐 태양광 관련주로 편입이 되시지 마시고 뭐 음극재 관련된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강 M&T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멘텀이 다시 한번 나올 만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거래일에 미국에서 태양광주가 급락하긴 했었습니다만 또 오늘 새벽 마감할 때는 일부 태양광주는 그래도 빨간불이긴 했거든요. 뭐 지켜봐야겠죠. 오늘 우리 장이 하락 출발할 경우에 시나리오였고요. 오늘 우리 장이 이제 상승으로 출발을 한다면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돼요? 네, 살짝 바꿔서 이제 반등에 성공할 시라고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반등에 이제 성공할 시. 반등에 네. 성공할 시 이제 어려운 시장에서도 강했던 종목 위주로 컨택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엔캠 계속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 엔캐 몰랐어요. 네,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IRA 관련주들을 음봉에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지역적으로 베니핏을 받는, 즉 이익을 받는 섹터는 계속적으로 음봉에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캠과 LG 이노텍을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엔캠은 지금 계속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이노텍도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한번 우선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동신세미캠이 어제 조금 이제 이유 없는 과대 낙폭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CFD 계좌다, 이제 신용 물량이 출회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큰 악재가 없는데도 5%대 하락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뭐 당연히 첫 음봉 때는 매수하지는 않는 게 좋겠지만 두 번째 음봉이 출회되는 시점부터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저는 동진세미캠의 성장성을 충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과대 낙폭주로는 동진세미캠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의 하락시, 반등시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어제장 이슈로 넘어가 보면 어제 시장에서는 딱 올라간 쪽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조선과 해운이었어요. 수정 앵커가 자세히 좀 브리핑을 해줬었는데 관련해서 종목 전략은 어찌 가져가세요? 네, 일단은 해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운임지수가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올랐던 이유가 일단 단기적인 이슈죠.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상 지금 이제 출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운임 지수가 확 오르면서 페노션이나 HMM 같은 종목들이 일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이 반등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이번 주 내로 일단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종가 정도에는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성 이슈로 정리를 해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조선주는 일단은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해운보다는 조선 쪽으로 좀 추를 기울이고 싶은데 최근에 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원자재 가격 떨어지면 또 LNG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들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럴 기회에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분배를 잘 해놔야 됩니다. 이제 네. 그런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더 분배를 잘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LNG 관련, 조선 관련주들은 음봉에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계속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시고 4분기 때는 한번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분기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조금씩 이번에 만약에 음봉이 출회하게 될 경우에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제 양봉은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라면은 한 번 정도 눌림에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이제 현대중공업은 보호예수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인수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좀 있을 수도 있어서 순수하게 본다면 삼성중공업을 저는 조금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뭐 종목도 그렇고 지금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일단 말씀 주실 내용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집만 스픽을 채워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아이디셨는데 네. TCC 스틸 보유 중이신 것 같아요. 저희 네. 집만쌤과 얘기 나눴던 종목이니만큼 그분을 위해서 그거 고민된다고 올리셨거든요. 네. 전략 주신다면. 혹시 CTC 스틸 평균 단가를 제가 여쭤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관련해서 일단 추세는 역배열이 맞습니다. 근데 네. 일단 어제 장에서도 일단 양봉 도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관련주들은 사실 흐름세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워낙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단기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일단 반등을 기대를 해보고요. 10,000원대에서 조금 더 지지와 횡보가 이루어진다면은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집만스픽 수익률 한번 좀 보면요. 최근에 9월 종목만 모아봤습니다. 서진시스템, 인탑스, SPG,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단기간에 좀 좋은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SPG도 궁금해요. 사실 뭐 2번이나 말씀 주셨던 종목인데 로봇 감속기 업체로서 꽤나 또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한 39% 수익이면 챙겨야 될까요? 네, 사실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 테슬라 AI 데이 제가 말씀을 9월 드렸었는데 30일이죠.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탑스가 보통 삼성의 이제 잼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로 엮여서 저희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SPG는 감속기 관련된 이슈인데 이제 마찬가지로 로봇도 국산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로봇이 현재 국내에서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국산화 관련된 이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음봉에 좀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하시라는 의견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건네받았습니다. 오늘 진만쌤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